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1970부터 1980년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전범으로 삼았던 미국은 갑자기 전두환 군사정부보다 더 우파적인 정부 체제로 바뀐 듯 보인다.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 급격히 달라진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은 빨리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억만장자와 극우파로 이루어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규모 군사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가 한국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주한 일본 대사의 갑작스러운 번국 송환에서 볼 수 있듯이 워싱턴 극우파들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극우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미중 갈등 격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보복, 선여상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등으로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태도에는 그동안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미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의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대도시에서 일어날 군사적 긴급 상황, Military Contingencies in Megacities and Sub-Megacities 이라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이 대규모 사상자를 낼 대도시 내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그러한 군사 충돌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은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울이 미중 군사 충돌의 실질적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소모전을 벌일 장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 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반드시 방어해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있다. 수백만 서울 시민들은 이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 군부가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제압할 전쟁 무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본다. 지난 1월 13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런 속내를 여럿이 드러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 세력 간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 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주성을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얄팍한 러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다. 가령 비싼 러비스트를 고용해 한국이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살 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 무기상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을 벌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동맹 역시 유지하겠다고 설득하는 것으로는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자국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통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닥칠 위험 또한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구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오히려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드에 관심이 더 많다. 어쩌면 사드 배치 등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트럼프는 언제든 무효화할지도 모른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잘 살아온 한국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순진한 리상주의로 보이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만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쟁 무기상에 쉽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 진심으로 한국의 안보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 이슈에 대한 피상적 대담을 나누는데 골몰한다.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세계적 전쟁 위협에 관한論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1970에서 198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들이 경험한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조선시대 명나라를 생각하듯 미국을 믿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는 것으로는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보다 대범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먼저 한국은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 불가능의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은 보다 하위 단계인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안보적 군사적 역할에 있어 우리가 스스로 미국과의 공통 가치에 기반한 창의적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과 관계없이 한국은 핵 비확산, 군축, 대화와 포용 등 미국이 기존에 견지해온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 있게 그리고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규스트 라이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 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현재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그 대응 방식을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모하게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겨 구식 무기 판매를 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리성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한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덩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솔직하지 못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처럼 중요한 군사적 문제를 구체적 설명 없이 덜컥 결정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드의 배후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드의 배후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가 있다. MD 체제의 실질적 국가 안보 효과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견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의 초점은 사드 배치로 이야기될 중국의 보복 조치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사드 배치의 이면에 숨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2002년 6월 13일 당시 미국 북시 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 LBM 조약을 파기했다. 그렇게 국제사회의 상식을 배신한 뒤 미국은 MD 체제를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 체제로 저항 비행 미사일의 일부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교란할 경우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 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사려 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역시 그런 협상을 도외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MD 체제만을 밀어붙여 왔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 업체의 음모와도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 업체들은 군대를 수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해왔다. 군수 업체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에 의견을 내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훈련된 전문 군인들이 반가울 리 없다. 대신 이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에서 군인을 줄이고 그만큼을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MD 체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탈퇴 결정까지 내린다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 조약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위의 제안대로 만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사드나 무기 체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투집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술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유일한 정치 세력이 아니며 미국 역시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아니다. 한국이 용기 있게 지역 내 무기 감축 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할 것이고 미국 펜타곤 안에서도 지지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문제는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의 비판에 쉽게 흔들린다. 이런 자세로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나서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향후 6개월간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 정책을 잘 견디고 앞서 언급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후엔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 국가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종파 간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는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는 있다. 또 한국이 지역 내 무기 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의 언론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을 쏟아낸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더 현실적인 추측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1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한국도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 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런 평화적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해야 할 역할이 또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영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 전쟁, 3D 프린팅 기술 등이 야기할 위협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 혁신가가 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한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관련 리론과 정책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한 혁신적인 시도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인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느끼고 있지 않는가. 안보를 기후변화를 포괄한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안보 체제는 군대를 축소하고 중국, 미국을 비롯해 타국의 군대와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예산을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않게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서 명성과 리더십을 구축한다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지위는 중미 양국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미국 내, 중국 내에서 지지 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외교 전략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군수 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행복의 비결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결은 용기라고 말했듯 한 국가의 안보가 일개 군수 업체에 좌우돼선 안 된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에는 산성 토양이 증가하고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내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돼 더 이상 한국의 농작물을 수출하지 못할지 모른다. 이처럼 기후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반면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다. 한국인들은 자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라를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자 동북아시아 영내 국가 간 러니 테이블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 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호,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감시, 육군은 숲과 토양 보호,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담당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에 관한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18.